내가 어렸을 때에는 편지 쓰기가 내 삶의 한 방식이었던 반면 지금 그것은 하나의 결단 같은 것이 되었다. 전화기를 집어드는 것 역시 하나의 결단이긴 하지만 전화기에 대고도 나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니까 그것은 내가 쉽게 규칙적으로 내리는 결단이다. 전화 거는 일과 편지 쓰는 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전화를 선호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열의 9은 전화를 선택하니까. 하지만 나는 전화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전화 걸기는 그냥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세계의 습관적인 반응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세계에 내가 오랫동안 떠올리며 시간을 보낼 구절이 하나 생겼다. 이 말을 찡그리게 하고 머릿속에 불편하게 울려 퍼지고 심지어는 심장을 죄어들기도 하는 구절. 세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째선지 기억을 잃은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다. 나는 그 구절 어딘가에 전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에 숨겨진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절이 나를 처음으로 놀라게 했던 때가 기억난다. 1977년 텔아비브에서였다. 나는 그 도시의 디젠코프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 몇 달간 살고 있었다. 디젠코프 거리는 카페 문화로 유명했다. 중동에 있는 한 조각의 파리 같은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그곳에 도착해 보니 카페들은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누군가와 저녁 때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는 어두워진 거리를 걸으며 생각하곤 했다. 오늘 밤은 다를 거야. 오늘 밤에는 카페들이 사람으로 가득 찰 거야. 하지만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텔아비브의 카페 문화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내가 인터뷰하고 있던 이스라엘인 기자 한 명과 함께 내 아파트를 나섰다. 많은 이스라엘 지식인들처럼 이 남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만나기로 동의했다는데 놀랐다. 걸어가는 동안 기자는 우리를 둘러싼 불 꺼진 거실에서 깜빡이는 텔레비전 화면의 푸른빛으로 내 주위를 돌렸다. 텔레비전이에요. 그가 비통하게 말했다. 몇 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들 카페에 나와 있었는데 이젠 집에서 델러스를 보고들 있네요. 그는 텔레비전이 사실상 카페 문화를 없애버렸다고 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말을 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아직 카페에 가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뭐하러 가겠어요? 아무도 거기 더 이상 안 가는데요. 그럼 그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디서 모이는 걸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 무슨 뜻이죠? 내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끈덕지게 반응을 재촉게 되는 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그가 어떻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 그가 소리 질렀다.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나는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그였다. 카페는 그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가 혼자 힘으로는 하지 않을 일을. 이제 카페들이 텅 비어가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기자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 밑에 흐르던 무기력함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안에 있던 둔하게 굳어버린 수동성을. 세상은 그를 실망시켰다. 세상은 그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 아무도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카페들이 있을 때 그는 거기에 갔다. 이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카페들이 없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글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거기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중에도 기억날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쓰지 않는 그 모든 편지들에 관해 생각하고 있자니 내가 그 대화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난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브루클린 다리에서 루바비치파 학생들이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주었다. 11시 정각. 나는 상세한 보도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그날 저녁에는 3가지 뉴스가 있었다. 그 총격 사건, 항공기 한 대가 라구아디아 공항에 급강화한 사건, 그리고 3번째 잊어버렸다. 그 뉴스들 사이에는 광고, 기세 등등한 테마 음악, 방송 진행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장면, 속사포처럼 말하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50명쯤 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 읽고 있던 책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미 침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집중을 할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텔레비전 소음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가 간신히 1~2시간쯤 차단할 수 있는 거리의 소음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자동응답기가 받았다. 이제 방 안은 내 기억에 맴도는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던 소음, 창문 아래 거리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소리, 내 책상에서 나는 덜컥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2손에 책을 들고 소파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마침내 내가 자기 최면을 걸고 환각으로 빚어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을 때 그 침묵은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안도감, 그게 전부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삶에서 어린 시절만큼 모두가 편지를 썼던 그때만큼 나를 둘러싼 고요함이 풍부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나는 천장을 노려보며 지금의 모습이 된 세상을 원망했다. 원망은 분노로 타올랐고 분노는 가라앉아 우울이 되었으며 우울은 무기력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책을 더 읽을 수 없었다.